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김밥 냄새가 나는 가방.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이려고 했었죠. 혹시나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긴장했습니다. 그는 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야, 아줌마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간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강지우 중사 이모입니다.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최민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정태영 중사도 코웃음을 쳤죠.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학예회인 줄 아세요? 특전사 진급 심사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강지우? 그 백도 없는 고아 출신 말이죠. 어차피 떨어질 텐데 뭘 보러 오셨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부회장은 출입금지예요. 그것도 모르고 오셨나? 최민석이 팔짱을 꼈습니다. 김밥이나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정태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진급은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하고 백도 있어야 하죠. 특히 강지우처럼 고아 출신은 더 힘들어요. 누가 밀어주겠어요? 실력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제 빨리 가세요. 최민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참았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지우한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으니 이제 가세요. 돌아서서 가는데 뒤에서 비웃음이 들렸어요. 저런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강지우도 불쌍하네. 그러게, 실력은 좋은데 백이 없으니 한계가 있지. 감히.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좋아,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대 안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앞으로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2개가 빛나는 장군제복 대신 낡은 등산복을 꺼내 입었죠. 군복을 입은 지 30년. 처음으로 자신을 숨기려 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이모가 되어야 해. 오늘은 조카 지우의 진급 심사가 있는 날이었죠. 12살의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란 아이. 태연이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군인이 길을 걷는 지우에게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이모 덕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지우는 이모가 육군소장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이모로만 알고 있었죠. 태연은 김밥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정성껏 싼 김밥 12줄. 지우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었어요. 해진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평범해 보이겠지. 제7공수특전 여단 정문. 위병소 앞에서 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무장한 병사들. 30년간 익숙했던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젊은 병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저 강지우 중사 이모예요.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태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건네며 태연은 긴장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서요. 다행히 병사는 이름만 확인하고 돌려줬습니다. 최민석 상사님, 민간인 방문자입니다. 위병소 안에서 건장한 체구의 상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김밥 냄새가 나는 가방. 최민석이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뭐야, 시골 아줌마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지우 중사 이모입니다.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최민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학예회인 줄 아세요? 그것도 강지우? 그 백도 없는 고아 출신 말이죠. 태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부회장은 출입 금지예요. 김밥이나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태연이 물었습니다. 정태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진급은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하고 백도 있어야 하죠.
참관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비싸죠. 50만 원 정도? 태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비리의 냄새가 났어요. 이 부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일부러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에이, 아줌마도 참. 그냥 농담이에요. 됐고 빨리 가세요. 여기 오래 있으면 곤란해요. 최민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참았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지우한테 전해주실 수 있나요? 김밥 아줌마가 왔다가 갔다고 전할게요. 이제 가세요. 정태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김밥 도시락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뒤에서 들리는 비웃음 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저런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강지우도 불쌍하네. 그러게 실력은 좋은데 빽이 없으니 한계가 있지. 부대 밖으로 나온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넣었어요. 아니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부대 안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리펠 훈련 준비. 오늘은 특별 심사가 있다. 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리펠 훈련. 로프를 타고 절벽을 내려가는 위험한 훈련이었죠. 특전사의 기본이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민석과 정태영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라는 말. 그리고 돈과 백 이야기. 혹시 지우를? 태연은 다시 부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정문이 아니라 후문 쪽으로 향했죠. 거기서 담장을 따라 걸으며 안을 살폈어요. 멀리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높은 절벽에 로프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그런데 저 로프 뭔가 이상한데? 태연의 눈은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30년간 특수부대를 지휘해온 그녀에게는 작은 이상도 눈에 띄었죠. 한 개의 로프가 유독 낡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은 지우. 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카가 바로 그 낡은 로프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서 정태영이 뭔가 지시하고 있었죠. 안 돼. 저건 너무 위험해. 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로프는 훈련 중에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우는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지금 정체 밝히면 지우의 군 생활은 끝났어요. 이모백으로 진급했다는 소문이 평생 따라다닐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훈련 시작. 병사들이 일제히 로프를 잡고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우야, 제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조카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정체가 들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태연은 담장을 따라 훈련장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태연은 부대 후문 근처 작은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30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죠. 철조망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30년 특수부대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연은 즉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최민석이었어요.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살폈죠. 잠시 후 서너 명의 부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최 상사님, 가져왔습니다. 한 부사관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태연이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김중사는 500, 박중사는 700. 좋아, 다 맞네. 최민석이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태연이 주먹이 떨렸어요. 분명한 금품수 수현장이었죠. 이번 심사는 확실하죠? 당연하지. 내가 심사관 중 하나니까. 그리고 정태영도 우리 편이야. 최민석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강지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걔는 실력이 너무 좋아서. 한 부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최민석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새끼 오늘로 끝이야. 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감이 맞았어요. 정말로 지우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리펠 훈련 때 사고가 날 거야. 로프가 낡았거든. 물론 우연한 사고겠지. 하지만 그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완벽해. 누가 의심하겠어? 훈련 중 사고는 종종 일어나니까. 최민석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지우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지우가 없어지면 다른 애들한테도 본보기가 되겠죠.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정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나타났어요.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어? 네, 이제 곧 절정 부분입니다. 강지우 차례가 다가오고 있어요. 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나가 이들을 체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것만으로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가까이 가야 해. 태연은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야? 누구 있어? 정태영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킨 건 아닐까? 야, 가서 확인해봐. 최민석의 명령에 한 부사관이 태연이 숨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았어요. 지금 나가면 정체가 들통나.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오면 발견될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 상황. 리펠 훈련 중 사고 발생. 멀리서 급박한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지우야. 뭐, 벌써? 정태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빨리 가자. 현장을 확인해야 해. 최민석과 부사관들이 급히 훈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태연도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들을 따라갔죠.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우의 안전만이 중요했어요. 훈련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로프가 끊어졌다. 구조대 어디 있어? 의무병 불러.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쳤어요. 절벽 중간에 한 병사가 간신히 바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로프가 바람에 흔들렸죠. 태연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우가 아니야. 다른 병사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소중했으니까요. 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구조 작업 시작해. 현장 지휘관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로프가 없습니다. 여분의 로프가.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 혼란스러운 상황. 매달린 병사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었어요. 태연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저 위치에서 바람의 방향, 절벽의 각도. 순간적으로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30년 경험이 답을 알려줬죠. 안 돼. 더는 못 참겠어. 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민간인은 들어올 수 없어. 경계병이 막아섰지만 태연의 눈빛에 주춤했어요. 내가 지휘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평범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뭐, 아줌마가 뭘 안다고. 닥치고 들어요. 태연이 일갈했습니다. 그 기세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3시 방향 큰 나무에 예비 로프를 고정해요.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고 있으니 포물선을 그리며 던져야 합니다. 명확한 지시가 떨어졌어요. 2명은 밑에서 안전매트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로프를 잡아당길 준비를 하세요. 병사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 해요? 빨리 움직여요. 저 병사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겁니까? 태연의 호통에 병사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죠. 로프 던질 사람은 힘이 좋은 사람으로 한 번에 성공해야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건장한 병사가 나섰어요. 좋아요. 목표는 저 병사 오른쪽 1m 지점. 바람을 계산해서 약간 왼쪽으로 던지세요. 태연의 지시는 정확했습니다.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완벽했어요. 하나, 둘, 셋. 로프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졌어요. 잡았다. 매달려 있던 병사가 로프를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당겨요. 급하면 다시 놓칠 수 있어요. 태연의 침착한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몇 분 후 병사는 무사히 땅을 밟았어요. 성공했다. 살았어.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녀는 끊어진 로프를 살펴봤죠. 이건 인위적이야. 로프가 끊어진 부분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손상시킨 흔적이 보였어요. 저기, 아줌마가 누구? 현장 지휘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연은 대답하지 않고 최민석을 찾았어요. 그는 구석에서 정태영과 뭔가 속닥거리고 있었죠. 너희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지우 중사는 어디 있습니까? 태연이 물었어요. 강지우요? 아직 차례가 안 됐는데. 그때 정태영이 다가왔습니다. 아, 강지우 차례는 바로 다음이에요. 근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훈련은 중단해야. 아니요.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훈련은 계속됩니다. 대신 모든 장비를 다시 점검하세요. 뭐? 아줌마가 무슨 권한으로?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태연은 장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지우가 사용할 로프 앞에서 멈췄습니다. 역시나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태연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로프 중간 부분이 교묘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이 로프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정태영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죠. 여기, 이 부분을 보세요. 태연이 손상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써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런 걸 별거 아니라고 하다니. 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뭔가 달라.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지휘하지? 로프 상태도 한눈에 알아보고 최민석이 다가와 정태영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민간인이 너무 오래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요? 태연이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죠. 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시려고? 증거 보전이요. 찰칵, 찰칵. 손상된 로프를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최민석과 정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단장님 오신다. 누군가 외쳤어요. 병사들이 급히 정렬했습니다. 멀리서 별 하나를 단 박준서 준장이 걸어오고 있었죠. 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힐까? 아니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준서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으니까요. 그 순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준서 준장이 가까울수록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체를 숨기고 싶었지만 준서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알아본 듯했어요. 30년 전 사관학교 동기였으니까요. 이게 누구? 준서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태연이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제발 말하지 마. 눈빛으로 간절히 부탁했어요. 준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민간인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어요. 저는 강지우 중사의 이모입니다. 사고가 나서 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 주시죠. 준서가 병사들에게 지시했어요. 민간인을 정문까지 안내해 드려라. 잠시만요. 정태영이 나섰습니다. 여단장님, 이 여자가 훈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지휘까지. 지휘? 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방금 구조 작업을 이 여자가. 구조는 성공했습니까? 그야. 네. 했습니다만. 그럼 됐네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준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태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훈련 재개합니다. 다음은 강지우 중사. 최민석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잠깐 장비 점검은 했습니까? 준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최민석이 자신 있게 대답했죠. 하지만 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쓸 새 로프도 조작되어 있다는 걸요. 여단장님, 태연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뭔가 더 하실 말씀이? 혹시 제가 훈련을 참관할 수 있을까요? 조카가 걱정되어서요. 준서는 태연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특별히 허락하죠. 단, 절대 개입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민석과 정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지우가 장비를 착용하고 절벽 앞에 섰어요. 늠름한 모습이었죠. 태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12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하던 아이. 이모,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특전사 중사가 되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지우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작. 최민석의 신호와 함께 지우가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태연의 눈은 로프에 고정되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죠. 10m, 20m, 30m 순조롭게 하강하던 그때였습니다. 윽.
지우의 신음 소리와 함께 로프가 흔들렸어요. 시작됐구나. 태연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로프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뭔가 이상한데 옆에 있던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지우 중사, 상태 보고하라. 훈련 감독관이 무전으로 물었어요. 이상 있습니다. 로프가 지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로프가 끊어졌습니다. 으아악. 비명과 함께 지우가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40m 높이. 그대로 떨어지면 죽음이었죠. 안 돼. 태연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리였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추락하면서도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옆으로 뻗은 나뭇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크악. 충격으로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지우야. 태연이 소리쳤어요.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중요하지 않았죠. 구조팀은 어디 있어? 준서가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어요. 아까와는 다른 상황이었죠. 지우가 매달린 곳은 절벽 중간의 돌출부, 위에서도 아래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헬기를 불러. 시간이 없습니다. 저 나뭇가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병사들이 우왕좌왕했어요. 태연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가겠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구조하겠습니다.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아줌마가 무슨. 정태영이 비웃으려 했지만 태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비 로프를 집어들고 능숙하게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모두가 놀랐죠. 저 아줌마, 뭐야?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로프를 고정한 뒤 절벽을 향해 뛰어들었어요. 이런 미친. 최민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연의 몸이 공중에서 완벽한 포물선을 그렸어요. 특수부대 출신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이었죠. 순식간에 20m를 하강한 태연은 절벽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벽을 타고 옆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미처럼 날렵했죠.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이야? 병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준서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역시 강태연이야. 30년이 지나도 실력은 여전하구나. 1분도 안 되어 태연은 지우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모? 지우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괜찮아. 이모가 왔어. 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다칠 뻔했으니까요. 이모가 어떻게?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올라가자. 태연은 재빨리 지우에게 안전 벨트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로프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태연은 지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함께 올라갔죠. 절벽을 오르는 내내 지우는 이모를 쳐다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이모가 아니었죠. 냉철하고 강인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절벽 위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하다. 성공했어.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지우가 안전하게 땅을 밟자 태연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죠. 당신, 대체 누구요? 현장 지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연에게 쏠렸어요. 평범한 아줌마가 보여준 실력은 특수부대 최정예도 하기 힘든 수준이었으니까요. 태연은 대답하지 않고 최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최민석 상사. 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이 로프 당신이 준비한 거죠? 직설적인 질문에 최민석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2번 연속 같은 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태연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2번 다 로프 사고라니. 병사들이 수근거렸죠. 준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훈련 중단, 전원 집합. 우렁찬 목소리에 병사들이 신속하게 모였어요. 그리고 준서는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준서가 입을 열었어요. 순간 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시간이었으니까요.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차렷 자세를 취했죠. 이분은 잠시 멈췄다가 준서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육군 제3군단 부군단장 강태연 소장님이시다. 순간 훈련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순간 우르르 경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렸어요. 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장군의 위엄을 담고 있었죠. 편히 쉬어.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최민석과 정태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했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최민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범한 이모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육군 소장이라니. 이 이모가 소장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태연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지우야. 숨겨서. 왜 말 안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어. 이모의 그늘이 아닌 내 실력으로. 태연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선이 최민석과 정태영에게 향했죠. 박준서, 준장. 예, 소장님. 즉시 헌병대를 호출하고 이 부대 전체를 봉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준서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군단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단호했어요. 예, 군단장님. 강태연입니다. 잠시 후 김성호 군단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제7공수특전여단에서 대규모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즉각 특별감찰팀 투입을 요청합니다. 간단 명료한 보고였어요. 전화를 끄는 태연이 다시 최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최민석 상사, 정태영 중사, 앞으로 나오시죠.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아까 그 봉투 아직 가지고 있나요? 최민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게 훈련 장비를 고의로 손상시킨 것도 당신들이죠? 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때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저도 돈을 냈습니다. 순간 댐이 터진 듯 증언이 쏟아졌어요. 저도요. 300만 원 냈는데 진급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최민석 상사가 돈을 안 내면 절대 진급 못한다고. 정태영 중사는 심사 점수를 조작했어요. 하나둘 나오던 증언이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봤다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 부사관이 대답했어요. 최소 3년은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강지우 중사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사가 말을 이었죠. 그래서 표적이 된 거예요. 실력으로만 승부하려는 놈은 눈엣 가시였으니까요. 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내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바로 그때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뛰어내렸어요. 최민석 상사, 정태영 중사, 군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이 영장을 제시했죠. 그 외 연루자들도 모두 연행하십시오. 태연의 지시에 헌병들이 움직였습니다. 최민석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조사해서 다 말하시죠. 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부사관들이 연행되었어요. 남은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7공수특전여단 전 장병에게 고한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계급은 실력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일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태연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어요. 강지우 중사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늘부로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부대로. 충성.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하늘을 울렸어요. 특별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죠. 금고에서 수억 원의 비자금이 발견되었고 조작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준서도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었죠. 미안하네, 태연. 준서가
쓸쓸히 웃었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태연이 위로했죠. 저녁 무렵 태연은 지우를 불렀습니다. 삼촌과 조카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이모, 아니, 소장님, 그냥 이모라고 불러. 여기선 그냥 내 이모야. 태연이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이모가 장군인걸. 지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내가 백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 태연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늘 내가 보여준 침착함, 그게 진짜 실력이야. 추락하면서도 정신 잃지 않고 나뭇가지를 잡은 것. 그게 바로 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태연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도 특전사였어. 최고의 전사였지. 지우가 놀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자세히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특전사? 그래. 그리고 넌 그 피를 이어받았어. 오늘 증명했잖아. 태연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와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지우도 이모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어둡던 제7공수특전여단에도 새로운 아침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피해자 27명, 관련 금액 8억 원. 군사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최민석은 징역 7년, 정태영은 징역 5년. 나머지 연루자들도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태연은 법정 뒤편에서 지켜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안타까웠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7공수특전여단에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했어요. 청렴하기로 유명한 김철수 준장이었죠. 첫 툰시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강한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투명한 진급 심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외부 감사관이 참여하게 되었죠. 익명 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위기였어요. 이제 돈이 아니라 실력이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다. 병사들 사이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급 심사가 시작되었어요. 심사장에 선 지우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공정했으니까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었죠. 사격 시작. 탕탕탕. 모든 탄환이 정중앙을 뚫었어요. 화생방 훈련. 방독면을 쓰고 뛰는 지우의 동작은 완벽했습니다. 전술 지휘 평가.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줬어요. 심사관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런 실력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니. 비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네요.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강지우 중사, 상사 진급 합격. 심사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것이 드디어 인정받은 거죠. 일주일 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태연 소장의 특별 강연이었어요. 대강당은 꽉 찼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태연이 단상에 올랐어요. 군복을 입은 그녀는 위험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제 조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태연의 시선이 지우를 찾았습니다. 가난했고 백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었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세요.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 정직이 승리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죠. 희망을 봤으니까요. 6개월 후 제37기 특전부사관 최우수 교관 선발 결과를 발표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어요. 강지우 상사. 이름이 호명되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지우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꼿꼿한 자세, 자신감 있는 표정.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축하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참모 총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객석에서 태연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지우가 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봤어요? 당연하지. 정말 자랑스러워. 태연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내가 진짜 군인이야. 아니, 진짜 선생님이 됐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보여준 정직함 덕분에. 아니야. 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돈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잖아.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이모, 제7공수특전 여단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최근 평가에서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됐어요. 가장 깨끗한 부대라는 별명도 생겼고요. 그래? 정말 다행이네. 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부대. 이제는 다른 부대의 모범이 되었어요. 이모. 응?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게요. 이모처럼. 지우의 다짐에 태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던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제7공수특전 여단 정문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한 땀만이 명예를 만든다. 그 아래를 수많은 젊은이들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희망찬 발걸음이었습니다. 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깨끗하고 강한 군대를 위한.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당당히 제 길을 가고 있었고 썩었던 부대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제7공수특전 여단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뿌린 정직의 씨앗은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봄은 그렇게 왔습니다. 희망과 함께. 재밌으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철벅. 차가운 물이 서진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앗! 서진이 작게 소리쳤어요. 머리카락이 흠뻑 젖었고 운동복도 물에 젖었죠. 순간 서진이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참아야 해. 어머,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도현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리고는 서진이 얼굴을 닦으려 했죠. 만지지 마세요. 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 말할 줄 아시네. 목소리 예쁜데요. 도현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누나, 몸도 좋아 보이던데 운동 뭐 해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탄탄해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서진이 온몸이 긴장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도현이 팔을 꺾어버릴 수 있었죠.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학생들 그만하고 나가요. 우리 가게에서 이런 행동은 용납 못해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할아버지. 우리 떡볶이 먹으러 왔는데요. 안 팔아요. 나가세요. 할아버지도 참 젊었을 때는 안 그러셨을 텐데. 도현이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늙으면 다 그렇게 까칠해지나 봐요.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순간 서진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야, 할아버지한테 사과해. 뭐라고요? 할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무서웠어요. 도현이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맹수를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도현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기가 죽을 수는 없었죠. 누나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요? 그냥 여자 주제에.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서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전통시장 입구가 낯설게 느껴졌죠. 후.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오른손으로 목에 걸린 인식표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707 특임대 이서진.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진의 모습은 어디서 봐도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어요. 회색 운동복에 낡은 운동화. 왼손에는 2리터짜리 물통을 들고 있었죠. 시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고 당당하게 걷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척추가 옥신거렸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죠. 어머. 서진이 아니야.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디 아팠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네, 이제 많이 나았어요.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서진이 단순히 허리를 다쳤다고만 알고 있었죠. 6개월 전 대테러 작전 중에 입은 부상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3번 출입구 확보, 인질 다 선명 확인, 귀를 찢는 폭발음, 날아오는 파편들. 그리고 서진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죠. 서진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50m 앞 태순의 떡볶이 간판 아래서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이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어요. 발걸음도 조금 빨라졌죠.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자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지려는 걸 꾹 참았어요. 우리 손녀 고생 많았어. 할아버지가 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 6개월간이 차가운 병원 생활을 녹여주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도 혼자 가게 하시느라 힘드셨죠? 에이, 뭘. 50년 했는데 뭐가 힘들어. 태수 할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이 더 깊어졌다는 걸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탁자 4개, 낡았지만 깨끗한 의자들. 6개월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자, 앉아. 할아버지가 특별히 만들어 줄게. 서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물통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어깨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재활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2시간마다 해야 하는 스트레칭이었죠. 아직도 아프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운동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진통제를 먹어야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떡볶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서진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병원 밥이 그렇게 맛이 없었어? 예. 할아버지 떡볶이가 너무 그리웠어요.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순대와 어묵도 함께 담아주었죠. 천천히 먹어. 서진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맛이야. 707 부대에서 훈련받을 때도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때도 항상 이 맛을 그리워했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서진은 행복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쨍그랑. 여기가 태순의 떡볶이?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어요. 707 특임대에서 배운 습관이었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 5명이 들어왔어요. 덩치가 큰 리더로 보이는 애가 앞에 있었죠. 이름표에 강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가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떡볶이 5인분이요. 도현이 건들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진에게로 향했죠. 오호, 누나 혼자 와 있네? 친구들이 킥킥거렸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떡볶이를 계속 먹었습니다. 그냥 무시하자. 하지만 도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나, 우리랑 같이 먹을래요? 학원 가기 전에 시간 있는데. 괜찮습니다. 서진이 짧게 대답했어요. 도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에이, 누나, 너무 차갑게 굴지 마요. 우리 자주 올 건데. 자주 온다고? 서진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떡볶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도연이 과장되게 인사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서진을 쳐다봤죠. 근데 누나, 운동해요? 옷차림 보니까. 서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통도 들고 다니네. 헬스장 다니는 아줌마들처럼.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순간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참아. 민간인이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지금 자신은 특수부대원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으니까요. 학생들 조용히 드세요. 다른 손님들도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아, 죄송해요. 도연이 능글맞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할아버지, 저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그래, 천천히 가. 서진은 물통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 또 통증이 왔어요. 아, 얼굴을 찡그렸다가 재빨리 표정을 고쳤죠. 하지만 도연이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나 허리 아파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가게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이었다면 저런 애들쯤은 아니야, 이제 그때가 아니야.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답답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라를 지키던 전사였는데 이제는 일진들의 조롱도 참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뒷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도연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할아버지. 아, 그리고 누나도 있으면 좋겠네요. 음흉한 웃음 소리와 함께였죠. 서진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일도 온다고?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죠. 서진이 쓰는 방이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아이들이 정말로 매일 온다면? 목에 걸린 인식표를
다시 만졌습니다. 707 특임대 이서진 할 수 작게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다보니 도연일행이 떡볶이를 다 먹고 나가는 중이었어요. 도연이 갑자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죠. 그가 씩 웃으며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렸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봐요. 서진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죠. 이곳은 할아버지의 가게였고 자신의 집이었으니까요. 물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강해져야 해. 다시 강해져야 해. 서진은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재활 운동을 시작했어요. 의사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올리고 허리를 살짝 돌리고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며 운동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할아버지야. 들어오세요. 할아버지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와 약이 올려져 있었어요. 약 먹을 시간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다 알지. 태수 할아버지는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아까 그 아이들 때문에 기분 상했니?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잘 대처했어야 했는데. 뭐가 죄송해? 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진아,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볼게. 예, 너 아직도 그때 일을 후회하니?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6개월 전 내가 다친 그 일 말이야. 사람들을 구하려다 다친 거잖아. 그게 뭐가 후회스러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너가 자랑스러워. 우리 손녀가 영웅이야. 할아버지.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 넌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할아버지가 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자, 이제 약 먹고 쉬어. 할아버지가 나간 후 서진은 약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죠. 그래, 할아버지 말이 맞아. 난 강해. 인식표를 또 한 번 만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친 몸이지만 그 정신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내일 도현일행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좀 더 당당하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닌 인내와 지혜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었죠. 다음 날 오후 4시 서진은 가게 한쪽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팔을 썰면서도 신경은 온통 입구에 가 있었죠. 오늘도 올까? 어제 도연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진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동네 아주머니였죠. 태수 어르신, 떡볶이 포장 좀 해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주문을 받는 동안 서진은 다시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해. 겨우 고등학생들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4시 30분. 또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왔던 강도현입니다. 그 뒤로 친구 4명이 따라 들어왔죠.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도현이 시선이 가게를 훑었어요. 그리고 구석에서 팔을 썰고 있는 서진을 발견했죠. 오, 누나. 오늘도 있네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누나, 인사 정도는 해주세요. 우리 단골 될 건데. 도현이 서진 쪽으로 걸어왔어요. 친구들도 킥킥거리며 따라왔죠. 학생, 주문부터 하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지만 도연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오늘도 운동복이네요. 매일 그것만 입어요? 서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도연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의 옆에 놓인 물통을 보더니 픽 웃었죠. 이야, 물통도 어제랑 똑같네. 혹시 씻지도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친구 중 하나가 거들었어요. 도연아, 그만해. 누나, 불쌍하잖아. 뭐가 불쌍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도연이 손을 뻗어 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겁네.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서진이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누나, 목 안 말라요? 제가 마시는 법 알려드릴까요? 도연이 물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진이 머리 위로 물통을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하면 철벅 차가운 물이 서진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앗! 서진이 작게 소리쳤어요. 머리카락이 음뻑 젖었고 운동복도 물에 젖었죠. 순간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참아야 해. 707에서 받았던 심리전 훈련이 떠올랐어요. 저기도 발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죠. 어머,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도연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다가왔어요. 아, 할아버지. 진짜 실수였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서진의 얼굴을 닦으려 했죠. 만지지 마세요. 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 말씀하시네. 목소리 예쁘신데요. 도연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누나 몸도 좋아 보이던데 운동 뭐 해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탄탄해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서진의 온몸이 긴장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도연의 팔을 꺾어버릴 수 있었죠. 단 3초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민간인이고 저 애도 미성년자야.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학생들 그만하고 나가요. 우리 가게에서 이런 행동은 용납 못해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할아버지. 우리 떡볶이 먹으러 왔는데요. 안 팔아요. 나가세요. 할아버지도 참 젊었을 때는 안 그러셨을 텐데. 도연이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늙으면 다 그렇게 까칠해지나 봐요. 서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자식이.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순간 서진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야. 서진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예, 할아버지한테 사과해. 뭐라고요? 도연이 비웃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서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무서웠어요. 도연이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뭐야, 이 눈빛은. 마치 맹수를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도연아, 그만하고 가자. 친구 하나가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기가 죽을 수는 없었죠. 누나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요? 도연이 다시 허세를 부렸어요. 그냥 여자 주제에. 퍽. 서진의 손바닥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다지 세게 친 것도 아닌데 탁자가 흔들렸어요. 한 번만 더 할아버지를 모욕하면. 서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안 돼. 여기서 멈춰야 해. 이성이 돌아왔어요. 지금 자신이 뭘 하려 했는지 깨달았죠. 하면 뭐 어쩔 건데요? 도연이 도발했지만 서진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올게요. 그래, 그러렴. 서진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누나, 내일은 더 재밌는 거 준비해 올게요. 기대하세요. 서진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서진은 벽을 짚고 멈춰섰어요. 하아, 거친 숨소리가 났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온몸이 떨렸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젖은 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했어요. 머리는 물에 젖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죠. 내가 이렇게 됐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707 시절에는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작 고등학생에게 물세례를 당하고도 참아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미안해, 전우들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말렸어요.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죠.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도연 일행은 이미 떠난 뒤였어요. 서진아.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니? 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이 씩씩하게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죠. 손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서진아, 우리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생각보다 강해요. 아시잖아요. 그래, 우리 서진이가 강하지.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일을 도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어요. 내일은 더 재밌는 거 준비해 올게요. 도연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체 무엇을 준비한다는 걸까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일 더 심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참아야 할까요? 새벽 3시 서진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707 시절에 썼던 훈련일지였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상황 판단은 냉정하게, 행동은 신중하게,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 폭력은 최후의 수단. 선배들이 가르쳐준 원칙들이 적혀 있었죠. 서진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맞아. 나는 특수부대원이야.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죠.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칭을 했어요. 몸을 단련하며 마음도 함께 단련했죠. 할 수 있어. 무슨 일이 생겨도 잘 대처할 수 있어. 아침 9시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오전이 지나가고 점심시간도 무사히 넘어갔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죠. 진짜 시험은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될 거라는 걸. 시계를 보니 3시 50분이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 일행은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8명으로 늘어났죠. 새로 합류한 아이들은 더 거칠었습니다. 누나, 오늘도 운동복이네요. 도연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서진은 이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도연이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야, 박민수, 저 누나 물통 좀 가져와봐. 새로 온 친구 중 하나가 서진이 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맨날 들고 다니는 거 맞지? 무슨 보물이라도 들어있나? 민수가 물통을 흔들었어요. 그때 서진이 가방이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탁! 가방 안에서 무언가가 굴러나왔어요. 이게 뭐야? 도연이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배지였어요. 707 특수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도연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707? 이것 특수부대 마크 아니야?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진짜네. 707이라고 써져 있어. 누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도연이 배지를 들고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누나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도연이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 되어버렸죠. 대박 진짜야? 여자가 707 출신이라고? 도연이 친구들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야, 이거 완전 재밌는데? 근데 특수부대 출신이 왜 이렇게 찌질해? 친구들이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서진이 주먹이 떨렸습니다. 707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순간이었죠. 돌려주세요.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화났어요? 도연이 배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원하면 가져가요. 대신 점프해서 잡아야 해요. 순간 서진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매서운 눈빛에 도연이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허세를 부렸죠. 뭐야, 무서운 척하지 마요. 707도 결국 여자잖아. 그때였습니다. 도연아, 뭐가 그렇게 재밌어?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죠. 삼촌, 도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강석호였습니다. 너희들 또 여기서 장난치고 있었구나. 석호가 느긋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눈이 서진을 훑어봤습니다. 도연이 배지를 삼촌에게 보여줬어요. 석호가 배지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707 배지네? 신기하다. 그가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석호라고 해요. 정중한 인사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하시네요. 역시 특수부대 출신답게 석호가 피고섰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시죠? 그 실력이면 더 좋은 직장도 많을 텐데. 여전히 서진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 혹시 다치셨나요? 그래서 제대하신 건가? 석호의 말에 서진이 어깨가 살짝 움직였어요. 정곡을 찔렸죠. 맞네요. 다치셔서 나오신 거구나. 석호가 턱을 쓸며 말했습니다. 안타깝네요. 707까지 갔는데 부상으로 끝이라니.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시죠. 석호가 배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이런 것도 이제는 추억일 뿐이고. 툭! 석호가 배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진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707의 상징인 배지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아이고, 실수했네요. 석호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서진이 몸을 숙여 배지를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석호가 발로 배지를 밟았습니다. 어머, 또 실수했네요. 서진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죠. 비켜주세요. 뭐라고요?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서진이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어머, 무서워라. 역시 특수부대 출신이시네요. 석호가 발을 뗐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배지를 주워들었어요.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았죠. 도연아, 우리 가자. 석호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 그리고 아가씨. 문을 나가려던 석호가 뒤돌아봤습니다. 707도 결국 옛날 얘기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버렸죠. 도연 일행도 킥킥거리며 따라 나갔습니다. 가게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서진아,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서진을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선배님, 저 서진이에요. 서진이?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707 시절 분대장이었던 김철수 대위였습니다. 선배님, 제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서진이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안타깝지만. 예, 넌 이제 민간인이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 하지만 미안해.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다. 서진아, 조심해.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혼자였어요. 새벽 4시 서진은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빨리 내려와. 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서진이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가게 셔터에 붉은 페인트로 큼지막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영업 중단하라. 이게 뭐야? 서진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새벽에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이미 이렇게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길 건너편 CCTV가 보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 할아버지 먼저 올라가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쉬세요. 할아버지를 먼저 올려보낸 후 서진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CCTV 관리 사무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막상 CCTV 영상을 확인하니 범인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하지만 체격과 움직임으로 봐서 분명 도연 일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밤새 페인트를 지우느라 고생했어요. 하지만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어머, 태순의 가게에 무슨 일이야?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서진은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707 아가씨? 강석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이 손이 떨렸어요. 누구세요? 어제 만난 강석호예요. 가게 좀 어떻던가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죠. 당신이... 저는 아니에요.
다만 충고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해요. 서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라니 그냥 조언이에요. 석호가 낄낄 웃었어요. 참, 707도 별거 아니네요. 페인트 좀 칠했다고 쩔쩔매고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죠.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정말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서진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가게까지 위협받고 있었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진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새벽 3시 서진은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어요. 여보세요? 가게 앞으로 나와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강석호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5분 안에 안 나오면 할아버지가 내일 아침에 가게 문을 못 열 겁니다.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옷을 입었어요. 운동복 위에 얇은 재킷을 걸쳤죠. 목에 건 인식표를 만졌습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겠구나.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하나, 둘, 셋. 서진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5명. 강석호가 앞에 서 있었고 그 뒤로 건장한 남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나왔네요. 석호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랑 잠깐 가면 돼요. 어디로요? 걱정 마요. 멀지 않아요. 석호가 손짓했어요. 부하 중 한 명이 다가왔죠. 반항하지 말고 따라와요. 그럼 가게는 무사할 거예요. 서진이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가죠. 현명한 선택이네요. 검은색 봉고차가 나타났어요. 서진은 차에 올라탔죠. 차는 10분쯤 달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여기는 폐업한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간판도 떨어지고 유리창도 깨진 곳이었죠. 들어가요. 석호의 부하들이 서진을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넓은 홀이 나타났습니다. 먼지가 쌓인 무대, 쓰러진 의자들, 음산한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뭘 하려는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예요. 석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707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싶어서요. 부하들이 서진을 둘러쌌습니다. 15명 대 1명. 공평하지 않나요? 서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피할 수 없다면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죠. 707에서 배운 CQB 근접전 투술이 떠올랐어요. 시작해. 석호의 명령이 떨어지자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어요. 상대의 주먹을 옆으로 흘리고 동시에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죠. 컥.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서진은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악!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울렸어요. 네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덮쳤습니다. 서진은 몸을 낮추며 어깨 너머로 상대를 던졌어요. 쿵! 남자가 바닥에 떨어졌죠. 이런. 석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진의 발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노린 로우킥이었죠. 남자가 휘청거리는 사이 서진은 목을 조르는 초크 기술을 걸었어요. 탁! 의식을 잃은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5명을 제압하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2분. 하지만 하아 서진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6개월 전 부상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죠. 다 함께 덤벼 석호가 소리쳤어요. 남은 10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은 최선을 다했어요. 한 명을 더 쓰러뜨렸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그 순간에 빈틈을 놓치지 않고 3명이 동시에 서진을 잡았습니다. 놓아. 서진이 몸부림쳤지만 이미 팔과 다리가 제압당한 상태였어요. 이제 됐어. 석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707도 별거 아니네요. 부상당한 여자는 그냥 여자일 뿐이야. 서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비겁한 놈들. 비겁? 이게 현실이에요. 석호가 서진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도현아, 나와. 어둠 속에서 도현이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삼촌, 멋있었어요. 도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예. 저 목걸이 좀 가져와 봐. 도현이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지지 마. 누가 뭐래? 도현의 손이 서진의 목으로 향했어요. 707 인식표를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 서진이 소리쳤지만 체인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툭. 인식표가 도현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707 특임대 이서진. 도현이 인식표를 읽었어요. 이제 그냥 이서진이네요. 아니, 그냥 여자. 도현이 인식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신고받고 왔어. 석호의 얼굴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뭐? 누가 신고를? 삼촌, 빨리 나가요. 도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다들 뒷문으로. 석호, 일행이 우르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남겨졌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인식표를 주었어요. 끊어진 체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달려왔어요. 우리가 봤어. 내가 끌려가는 거. 그래서 바로 신고했지. 생선 가게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서진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뭘, 우리가 가족인데. 그때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아? 나 철수 선배야. 707 시절 분대장이었어요. 방금 SNS에 올라온 영상 봤어. 내가 싸우는 거. 네. 영상이요? 누가 몰래 찍어서 올렸나 봐. 벌써 조회수가 10,000명 넘었어. 서진이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선배님, 비공식적이지만 우리가 도울게. 707은 가족이니까. 전화가 끊긴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봉사동아리 회장입니다. 예. 영상 보고 연락드렸어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전화가 왔죠. 여성 호신술 동호회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도움의 손길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끊어진 인식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3일 후 새벽 5시 전통시장 입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10명. 어느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707 애비역들, 대학생 봉사단, 여성 호신술 동호회,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모두 들어주세요. 김철수 예비역 대위가 앞에 섰어요. 우리는 폭력을 쓰러 온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시민 체포를 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가게 앞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6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들이 나타났습니다. 강석호와 부하들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200명의 시민들이 조용히 그들을 둘러쌌어요. 강석호 씨, 철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당신을 시민 체포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석호가 소리쳤어요. 폭행, 협박, 재물손괴. 증거는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생중계가 시작됐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여기는 전통시장입니다. 순식간에 시청자가 늘어났어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도망가지 마세요. 서진이 앞으로 나왔어요. 석호와 눈이 마주쳤죠. 당신이 했던 말 기억나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707도 별거 아니라고 했죠? 그게 맞아요. 저는 이제 707이 아니에요. 서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707보다 강해요. 정의를 원하는 시민들이니까요. 석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도연이 인파 사이에서 뛰쳐나왔어요. 삼촌, 도망가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대규모 출동이었어요. 강석호 씨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이건 모함이야. 증거가 없어. 석호가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서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죠. 석호가 전화로 협박했던 내용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해요. 석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서진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폐건물에서 석호가 했던 말들이었죠. 707도 별거 아니네요. 부상당한 여자는 그냥 여자일 뿐이야. 언제 녹음을 707훈련 중에 심리전도 배웠거든요.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경찰이 도연과 일진들도 연행했습니다. 잠깐, 우린 미성년자예요. 도연이 소리쳤어요. 미성년자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습니다.
경찰의 단호한 대답이었죠. 시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개월 후 법원 피고인 강석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졌어요. 강도현 외 7명은 소년원 6개월 및 보호관찰 2년을 명합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법원을 나온 서진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끝났어. 드디어 악몽이 끝났습니다. 6개월 후 어서 오세요. 서진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에 울려 퍼졌어요. 태순의 떡볶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는 새로운 간판이 하나 더 있었죠. 시민안전교육센터. 서진 교관님, 오늘 호신술 수업 있죠? 대학생들이 들어왔어요. 네, 4시에 시작해요.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07 전우들이 자원봉사로 시민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범죄 예방 교육도 함께였죠. 서진아, 떡볶이 나왔어. 할아버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가져왔어요. 와, 맛있겠다.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진은 가게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새로운 인식표가 걸려 있었죠. 끊어졌던 체인은 다시 이어졌고, 이제는 액자에 넣어 전시되어 있었어요. 707 특임대 이서진. 이제 그것은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죠. 할아버지, 저 재료 좀 더 가져올게요. 서진이 주방으로 향했어요. 예전과 달리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허리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마음이 건강해지니 몸도 따라온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교육센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위기 상황 대처법을 배울 거예요. 서진이 앞에 섰어요. 당당한 모습이었죠. 첫 번째 원칙은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진짜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위험을 피하는 거죠. 서진도 함께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교관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교관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누구나 강해질 수 있어요. 서진이 따뜻하게 말했죠.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밤 9시.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서진아,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예, 자랑스럽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서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저도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통시장의 불빛들. 여전히 따뜻하고 정겨운 풍경이었죠. 서진은 국자를 들어 올렸어요. 내일도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거죠. 상처 입은 전사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을 전하는 교관이 있을 뿐이었어요. 내일 봐요, 모두들. 서진의 밝은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떠셨나요? 707이라는 경력이 있지만 그것에 갇혀 있지 않고 한꺼풀 벗어내고 성장하는 서진의 모습이 멋지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예전의 어떠함보다는 오늘 성장하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